부동산 공급은 공산품처럼 우리가 찍어내고 싶고 막 한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일정하게 장기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일정 수를 비슷한 흐름으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변화를 주는 게 수요량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공급 부족이 돼요. 근데 수요량이 줄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 이 사람들. 수요 얘기를 절대 안 해. 왜? 수요를 모르거든,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맞춘 논리를 전개하려면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요 얘기를 절대 안 해. 이 사람들은 절대 수요 얘기를 안 해. 수요 얘기를 하면 자기가 논리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거든. 선생님, 오늘은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가지고요. 제목은 집값 100% 무섭게 오를 겁니다에 대한 3가지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진짜로 집값이 무조건 100% 오를지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커뮤니티 글에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때문에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 결과 초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집값이 무섭게 오른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인과관계가 실제 시장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거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상황이 사실 코로나 때 모든 경제 상황들이나 사람들이 위기였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재정을 풀었어요. 현금 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는 상황에서 더 많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과거에 이랬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맞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보실까요? 자, 이게 맞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일종의 돈의 물가 상승이라고 하죠. 화폐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은 사실 그래프를 보자면 이렇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까요? 두 번째 걸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네. 인플레이션은 사실 굴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첫 번째처럼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따져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가 숨어 있냐면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돈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났고 부동산도 이렇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고 부동산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잘못된 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과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의 그래프는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폭발적인 상승 투기 시장화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됐지만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락하는 상황이 와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도 인플레이션 가격 위에 있다. 그러면 얘도 장기적 우상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하락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이게 짧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플레이션 그 그래프 밑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대기에서 이 인플레이션 그래프 밑으로 빠지는 기간까지 가면 이게 하락하는 폭도 크고요. 기간도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한 투자를 하거나 이론을 펼치게 되면 이걸 믿고 산 사람들은 낭패, 파산, 엄청난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시한 논리 전개. 근데 그 글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 최근에 원화 약세와 수출 증가가 겹치면서 통화량이 늘고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가지고 이게 부동산 가격의 직접적인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상승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논리를 전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으려면 자, 예를 들면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원자재는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것도 동일하고 그럼 지방도 일단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방은 돈이 안 풀리나요? 풀리죠. 근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정확하게 되려면 예외가 사실
없어야 되고 예외가 나와도 충분히 그 논리 구조 안에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지방 도시의 주택만 해도 그 논리하고는 지금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을 회피하는 게 지방이어서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지방에 인구가 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들은 예를 들면 세종은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그럼 세종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냐?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지방은 그래가지고 그거는 미리 전에 공급을 해놓은 거고 지금은 추가로 더 신규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것도 이제 미리 전부터 계속 드리던 말씀인데 네. 이거는 어떤 논리 전개가 필요하냐면 네. 안정시장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을 수요는 일정한데 집값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엔 공급이 부족하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변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깔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요가 변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팔고 있는 사람은 항상 거래량보다 많아요.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변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수요가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의 거래량을 보면 천지 차이거든요. 2021년에 서울의 월별 거래량은 15,000건이에요. 2022년의 거래량은 1,000건 미만입니다. 그럼 이게 수요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수요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사실 공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부동산 공급은 공산품처럼 우리가 찍어내고 싶고 막 한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일정하게 장기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일정 수를 비슷한 흐름으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변화를 주는 게 수요량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공급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량이 줄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이 초과 돼요. 공급.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 이 사람들은. 수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 수요를 모르거든,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맞춘 논리를 전개하려면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요 얘기를 절대 안 해. 이 사람들은 절대 수요 얘기를 안 합니다. 수요 얘기를 하면 자기가 논리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수요와 가격을 얘기할 때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거든. 둘 다 변하잖아. 근데 네. 어떤 게 더 많이 변할까? 수요가 훨씬 많이 변해요. 수요가 훨씬 많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수요 얘기를 해야 돼. 수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수요 얘기를 안 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글에 또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3기 신도시 지원과 공공중심 공급의 한계 때문에 앞으로도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에는 폭락했잖아요. 그럼 왜 폭락했어? 이 사람들 얘기로 하면 그때 되면 공급이 막 엄청 넘쳐났나? 그때도 공급은 일정했는데 그럼 왜 떨어진 거야?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수요 얘기를 안 하면 논리 전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지금 3기 신도시가 멈춘 게 아니거든요. 공급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요를 적정 수요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인구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 수요를 그냥 수요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요가 그렇게 일정하게 있지 않다라니까. 수요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일부만 해도 지금 이제 수요가 없어요. 아예 없어.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서울 일부 지역만 거래가 있는데 그 거래되는 지역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논리 전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논리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무조건 집값이 올라간다. 이 논리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산이라고 보면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그러니까 주식도 예를 들면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무관하지 않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얘네도 출렁이잖아. 그러니까 출렁이는 걸 인정하지 않는 논리인 거야. 주식은 출렁이는데 부동산은 출렁이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게 굉장히 모순이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다. 네. 항상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이 사람들은 지방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근데 2021년까지 보면
지방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논리로 가면 지방은 또 상승하면 안 되는 도시잖아. 근데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니까.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대구의 수성구 거기도 뭐 거의 서울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 세종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 다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방이어서 그렇다는 논리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은 인플레이션 자산 유동화가 펼쳐질 때 똑같이 동조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그냥 먼저 하락을 시작했다. 그러면 서울도 하락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자꾸 지방을 무시하는데 지방에 가보면 지방 안에서도 또 거기서도 나름 강남 뭐 이런 게 나눠지잖아. 대구에서도 수성, 부산에서도 해운대나 수영구 이런데 다 지금 강남권으로 취급한단 말이야. 그 안에서도 다. 근데 그런 데들도 하락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 전개를 할 때 자꾸 자기가 말하는 거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논리 전개를 하면 안 돼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플레이션 가지고 집값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과거를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집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 밑으로 빠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이전에 훨씬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버블이 생기고 그게 버블이 꺼지면서 인플레이션 상승률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더 많은 상승을 거두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또 현 정부의 공공 중심 정책이 결국 물가와 집값을 더 자극하는 방향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현 정부의 그 기조가 큰 정부 그리고 공공 중심의 정책 이것 때문에 물가와 집값을 더 자극해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저도 공공 중심의 공급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맞지 않거든.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시장은 투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기 시장에서 수요는 실거주,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용 목적의 수요보다는 시세 차익을 위한 목적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돼요. 그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이라면 시세 차익에 관한 공급이어야 돼요. 공공은 시세 차익하고 약간 동떨어지거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없거나 이런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수요와 매칭이 안 되는 공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보면은 LH에서 공급하는 임대 공급 주택 있잖아요. 빈집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적절한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우리나라 시장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위적인 집이니까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된다. 이 당위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매칭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물가를 자극한다. 이런 논리는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논리로 펴자면 집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지방도 떨어지고 서울도 떨어졌었다. 그러니까 논리 전개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논리를 모순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럴듯한 얘기에 현혹이 돼요. 그럼 뭐냐?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무분별하게 무리야 투자를 지금 해야 돼. 내년도 올라가고 내후년도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사라. 이 얘기랑 똑같거든. 그러면 이제 이때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폭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 요즘 10억이 현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다 대출을 얻어야 되잖아. 대출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5억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샀어. 3억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 자산이 얼마야? 2억 아닌가요? 2억이죠. 자기 5억 있던 집이 2억으로 60% 쪼그라든 거. 이런 생각을 안 한다. 레버리지의 위험성이에요. 레버리지 투자는 한번 실패할 때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식시장에서 이걸 겪은 적이 있어요. 아이온큐 아시죠?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그렇죠. 양자 컴퓨터. 근데 그거에 3배 ETF가 있었어요. 3배 ETF는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그때 당시에 많이 선호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젠슨 황이 어떤 정확한 발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아이온큐가 30% 이상 빠진 적이 있어요. 40% 가까이. 그때 아이온큐는 40%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로 왔어요. 근데 그때 해외 ETF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청산당했어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게 레버러지 투자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러지 투자를 안 할 때는 약간 틀려도 타격이 덜 와요. 근데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틀렸을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틀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금 부자들 그건 저 세상 사람들이죠. 연예인들이나 어마어마한 사업가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현금 가지고 사지 일반인들 중에 현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은 레버리지를 껴야 돼요. 대출을 끼거나 전세를 끼거나. 근데 그게 하락을 했을 때 20% 30% 빠졌을 때 30%만 빠져도 내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오류가 많은 논리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 논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100% 상승한다.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논리 전개를 하는 글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한번 근거에 어떤 모순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모순들이 있는 글들을 함부로 쉽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